오세성입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리고 오늘 자리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황보승희 의원님의 개회사와 내빈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빈 축사가 끝나면 좌장과 발제자 그리고 패널이 단상의 테이블로 올라가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는 국회 온라인 유튜브 중계로 실시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회의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발제자 그리고 패널 분들은 모두 단상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 먼저 하고 사진 촬영을 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하려고 네. 네, 사진 촬영부터 또 바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몇 분이. K콘텐츠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K콘텐츠 화이팅! 황보승희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개회식에 앞서 내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황보승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구종상 상임대표님 모셨습니다. 또 오늘 토론회를 후원해 주신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성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인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형동 의원님 오셨습니다. 가셨습니까? 네. 이용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축사는 특별히 박성민
전략부총장님께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소개를 이어서 이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측 그 내빈도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측의 내빈 소개는 그 포럼 상임 대표이신 구종상 상임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내빈인데 시간 관계상 저희 관련된 포럼 대표분들 중심으로 소개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검동수 전 KBS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오세성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7개 미디어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시민연대란 이름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단체 대표분들 중심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미디어 연대의 상임 대표이신 황우섭 대표님, 감사합니다. 공동대표이자 사무총장이신 박우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유농군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이준용 대표님, 우리 자유농군민연합의 박준식 사무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분은 우리 언론시민연대 회의에도 사무총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새미래포럼의 전진국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책위원장이신 신창섭 위원장님, 예,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인데요. 거기에 계신 우리 국민의힘 심의위원님이 또 오셨습니다. 일부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허연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신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박성민 전략부총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초선 의원이라서 축사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안 해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K 콘텐츠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바도 없고 합니다만은 기꺼이 나선 게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이 주로 이제 과방이나 문화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오랫도록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아주 가깝고 또 평소에 자주 보는 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인데 특히 우리 K 콘텐츠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뭐 이런 정책을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다른 중요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황보성희 의원 세미나라서 특별히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님 모시고 미국 국빈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넷플릭스와 투자 유치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비행기 안에서 혹은 또 우리 사무실에서 저희들 함께 말씀하신 게 K 콘텐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주 K 콘텐츠가 앞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될 최우선 산업이다. 그래서 K 콘텐츠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도 하셨고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나 미나리나 뭐 이런 것도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K-팝을 시작으로 해서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K 콘텐츠가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번 정부에서 힘차게 K 콘텐츠에 관한 육성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과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정부와 또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뛰면은 훨씬 더 문화 강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 또 전문가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 박성준 간사님 오셨는데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K 콘텐츠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거듭 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상민 전략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그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그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맡고 계신 박성중 의원님 축사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요즘 힘내십시오. 제가 인사 말씀으로 온 것은 아닌데요. 우리 황보승 의원님하고 가방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와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그냥 인사로 왔습니다. K 콘텐츠 글로벌 진출에 대한 전략과 과제, 참 시적절한 어떤 제목을 선택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K 콘텐츠, K 드라마, K 뮤직 그게 곁들여서 정말 글로벌로 진출하려면 이제는 남의 무기가 아닌 우리 무기, 우리의 OTT로 가지고 제대로 진출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징어 게임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은 400억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저들이 번 것은 한 2조 가까이 벌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한 300억 들여서 우리가 3조를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저도 어떤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의 어떤 시스템, 미국의 어떤 메커니즘을 떠나서 우리 국내 OTT가 융합되고 통합돼서 정말 국내 OTT도 그 시청자가 1억 명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동남아라든지 또 몽골이라든지 중국은 차단돼 있으니까 러시아라든지 동국권만 어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황보승 위원님이 K 콘텐츠 잘 만들면 저는 K 무기를 잘 장착해서 돈 잘 벌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면 국회에서 예산으로 법령으로 같이 해나가도록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하신 황보승희 위원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K 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를 위한 토론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의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박성민 의원님, 이용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과방위 관사를 하셨던 우리 박 의원님, 너무 진짜, 네, 박성중 의원님. 네, 김영동 의원님 왔다 가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성중 간사님 지금 공정 방송을 위해서 정말 최전선에 쓰셔서, 뛰고 계신데, 제가 과방위에서 같이 뛰다가 살짝 이렇게 문체 위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께서 GPT와 AI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 시대가 오면서
중국과 미국의 그 AI 경쟁, 패권 싸움에서 과연 그럼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컨텐츠가 우리의 강점인데 AI가 학습력이 너무 빠르고 데이터를 너무 많이 축적하면 이 컨텐츠도 지가 창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됐는데 아까 오기 전에 티타임 하면서 들어보니까 김세규 대표님 우리 그 비브 스튜디오의 AI 대표 기업이신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쭉 성장을 하는 시점이고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K 컨텐츠로 충분히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미국에 가셔서 K 컨텐츠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또 앞으로의 그 사업 계획들도 투자 계획들도 세우셨는데 2월 달에 K 컨텐츠 수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부에서 또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대대적으로 전폭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 컨텐츠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자는 것이고 저희 문체위 입장에서는 우리 문체부 예산이 올해 전체 예산 중에 1.35%밖에 안 됩니다. K 컨텐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K 컨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의 목표는 이 문체부 예산을 2%대로 끌어올리면서 그와 함께 K 컨텐츠에 대한 투자와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제가 문체위 그 회의에서 하고 왔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실제 돈 버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가 다 벌고 있다. 그 이유는 제작비를 마련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국 투자를 받으면서 IP를 팔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IP를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에서 그에 따르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체부에서 또 우리 이 업계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셔야 되고 결국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고 정부에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2027년 우리나라를 세계 4대 컨텐츠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목표 설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것은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또 연구를 하는 미디어 미래 비전 포럼이라든지 우리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또 그 토론할 때 좌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업계에 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여기 오신 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한 그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을 대표해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그 금동수 전 KBS 부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미래비전 공동대표 금동수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분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고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발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걸로 하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걸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마지막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후원해 주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세원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세원입니다. 네. 네, 먼저 K 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 정책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그 K 콘텐츠의 성공과 도약을 위한 중요한 논의와 통찰을 얻어 가실 것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잠시 그 시계를 한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2001년에 영국 노리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MBA 과정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국인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국적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사우스 코리아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MBA 과정에 등록한 영국 사람이 무슨 노랫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뭔지를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들 웃으면서 흥얼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노래는 미국 드라마로서 6.25 때 야전병원을 배경으로 한 메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들의 그 웃음에는 굉장히 뭐랄까 그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 메쉬라고 하는 드라마가 결코 한국이 뭐 자랑스러운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북한에 의해서 파괴되고 이런 데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유엔군 참전국들이 이제 뭔가 지원을 해서 하는 그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여 년 전에 영국과 또 프랑스에서 제가 국적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6.25, 그 다음에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 떠올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약간의 치욕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92회 아카데미 상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등 4개 부문에 수상을 석권을 했고요. 미리 아까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그런 이제 프로들이 그러한 이제 드라마가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BTS는 또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2017년쯤에 김정은이 북한에 이제 핵실험을 하고 한참 위협이 고조되었을 때 튀르키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에 참전할 의사가 있느냐, 18세 이상 20세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는데 그중에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한국에 참전하겠다. 그런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한국이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BTS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최재형 박사께서 앞으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K 콘텐츠가 얼마나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한국의 위상을 강화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생생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언어, 문화적인 차이는 여전히 글로벌 진출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K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도 넘어야 될 도전 또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더욱 깊이 있는 문화 교류와 미래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님의 발제와 패널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에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 그리고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구종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모두 마치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그 메인 행사인 그 K 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의 단상을 정리해 주시고 그 좌장과 발제자 그리고 패널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죠? 네, 앞 앉아서 하시겠죠? 단체 사진 촬영한 거 할 때 연습했으니까요. 이따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 아이디어에서 보면 외부 자료를 제공했거든요. 그 자료가 저작권의 이슈가 네? 있어서 자료도 같이 보여주나요? 대죠. 뭐, 앉았어. 그런 거 이따가 빼시죠, 살짝. 토론 진행. 장례 정리가 다 되셨지요? 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은 황보승입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계 입장을 말씀해 주실 금동수 전 KBS 부사장님이십니다. K콘텐츠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의 신지원 과장님입니다. 다음은 한류 콘텐츠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성동규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드라마 콘텐츠 제작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아이윌 미디어의 전용주 대표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 개발 민간 업체인데요. MBC 휴먼 다큐 너를 만났다 VR 제작으로 유명한 업체이시죠. 미래형 콘텐츠 제작 회사인 비브 스튜디오스의 김세규 대표님이십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이시고요. 패널 분들은 저희가 이 앞에 행사가 좀 길었던 관계로 가능하면 7분에서 10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지영 연구위원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앞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최지영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보승 의원실하고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진심인 거는 연구자들이 저희 K 콘텐츠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걸 저희가 연구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하는 자리가 사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된 게 이렇게 책으로 쌓여서 그냥 묵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연구된 것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피드백을 받고 하는 자리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귀중한 자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후원을 해주신 저희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K 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입니다. 앞에 이렇게 4개로 꼭지로 구성을 했지만 앞에 진출 현황이나 수출 전략 같은 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뒤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언에서 말씀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진출 이렇게 깨졌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글씨가 다 깨져서 나오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출 콘텐츠, 핵심 콘텐츠의 성장입니다. 수출은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데 2000
지난 10년 동안 약 3배의 수출 실적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상품이 수출이 3배 성장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느껴질 텐데, 콘텐츠 수출은 3배를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출 안에서 서비스 산업하고, 일반 상품하고 분리가 됐을 때 서비스 산업의 한 10% 정도를 콘텐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콘텐츠 산업은 지금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콘텐츠 산업이 그거를 다 극복해내가면서 콘텐츠 산업이 서비스 산업에서 커다란 흑자를 내면서 서비스 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수출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콘텐츠 산업이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뿐만이 아니라 전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가 자동차 시장 규모를 육박할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콘텐츠 산업이 수출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 커다란 시장에서의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파급 효과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에서 콘텐츠 산업은 서비스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수출 상품의 약 2%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이 수출이 돼서 액수가 굉장히 클 줄 아는데 사실은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크지 않은 액수에 비해서 콘텐츠가 갖고 있는 그 가치는 그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에 더 크게 있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콘텐츠는 콘텐츠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관광이나 타 제조업이나 타 서비스 산업을 견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일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예는 화장품 산업의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화장품 산업은 한류 없이는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식료품 수출, 요즘 비비고의 활약도 마찬가지고요. 관광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 10 며칠인가가 BTS 데뷔 10주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하이브 측에서 6월 초에 서울에서 좀 큰 행사를 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뭘 불러일으키냐면 지금 전 세계의 아미들이 한국으로 쏙쏙 몰려들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오면은 결국은 한국의 숙박, 한국의 교통, 한국의 음식을 이용하고 한국의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한국에서 굿즈를 사고 패션을 사 입고 한국 음식을 먹고 갈 것입니다. 그 효과들은 콘텐츠가 만들어낸 파급 효과로서 그 가치를 우리가 한번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광객들을 조금 더 안으로 살펴보면은 한류 관광객들은 나이가 굉장히 젊고 그다음에 개별 관광객을 선호해서 기존 관광객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한국에 머물고 더 많은 한국의 관광지를 방문을 합니다. 보통의 관광자들은 서울만 찍고 가거나 서울 제주를 찍고 가는데 이들은 곳곳에 있는 여러 한류와 관련된 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하고 더 많은 문화상품에 지출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결국 돌아가서 한국의 헤비 유저, 한국의 모든 상품의 헤비 유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 파워의 이러한 헤비 유저들의 활약, 콘텐츠의 활약은 영국 시사지 모너클에서 매년 국가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 평가를 2위에 올려놨습니다. 그전에는 7위, 15위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이 엔터테인먼트의 약진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의 국가 브랜드의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제 외국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화부에서 연구한, 해양보원에서 연구한 자료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재분석한 건데요. 한국을 무엇으로 접하는가, 그리고 한국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은 사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K 콘텐츠를 알고 있었는데, 서양에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한국을 제일 처음 알고 이해하고 접하는 것이 K 콘텐츠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전쟁이나 아니면 조금 더 좋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이 유럽에서는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K-팝이고 한국 음식이고 드라마와 한류 스타로 이제는 싹 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K 콘텐츠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의 여러 콘텐츠나 스타에 대한 팬클럽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2억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억 명이라는 숫자는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헤비 유저로서 한국의 상품,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친한파가 늘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콘텐츠의 행사에서도 한국의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한국의 스타들이 글로벌 패션에서의 뭐 뮤즈라든지 앰베서더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나라의 뭐 패션 상품의 뭐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걸로 인해서 형성되는 거는 한국의 콘텐츠, 한국의 스타는 굉장히 힙하다, 굉장히 세련됐다, 이들이 트렌드 세터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거는 결국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해내는 많은 상품들이 굉장히 세련됐고 굉장히 첨단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러한 성과를 개개인의 성과가 아닌 국가 브랜드의 성과로 저희는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출 전략입니다. 아까 이제 2023년에 국가 브랜드 수출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에 맞추어서 앞에서 황보승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의뢰의 도약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목표로, 비전으로 삼고 그 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목표로는 K 콘텐츠의 수출 성장, 소비 관광, 수출 유발, K 콘텐츠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잡고, 그 밑에 3대 전략으로 콘텐츠의 해외 영토 확장, 콘텐츠 산업의 영역 확대, 연관 산업의 프리미엄 효과 확산 등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영역 확대에서는 북미, 유럽 등 신시장 진출을 하나의 목표로 잡았는데요.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는 K 콘텐츠가 콘텐츠 넘버 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BTS나 블랙핑크로 인한 효과들이 이제 막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중동 지역까지 이제 그 시장을 확대해서 K 콘텐츠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데 힘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문화부에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웹툰 플랫폼 글로벌 확장입니다. 이따가 토론하시는 분들이 OTT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영상 콘텐츠에 있어서의 플랫폼의 이제 중요성을 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웹툰은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플랫폼이 진출을 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나 라인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이 해외에 플랫폼이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나라의 웹툰이 같이 진출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시너지, 그냥 유통 플랫폼이 가질 수 있는 효과와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효과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콘텐츠로서 앞으로 웹툰의 중요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웹툰과
웹소설이 다른 영상 콘텐츠의 원천 콘텐츠로서의 역할도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올 이 OTT에 대한 얘기도 이따 토론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콘텐츠가 가진 파급 효과를 타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콘텐츠가 성공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지, 다른 콘텐츠를 앞세워서 콘텐츠가 옆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산업에도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콘텐츠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산업에서의 파급 효과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게 그 중심에는 항상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않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의 신기술 개발과 그것을 콘텐츠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출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AI 열풍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불고 있는데 이 콘텐츠 분야에서는 그 기술을 콘텐츠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콘텐츠의 생산에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콘텐츠에 어떻게 끌고 오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류의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콘텐츠 수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해외 문화원, 해외 지원 센터들을 구축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전략 사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산업들은 지금까지 어땠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황보승희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이 가능성 높은 산업에 대해서 좀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체계적인 수출 지원 체제와 그다음에 영세 중소기업의 중심의 콘텐츠 산업이라는 구조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OTT 얘기라든지 이 투자가 다 맞물리는 게 콘텐츠 산업이 아직까지는 진짜 영세합니다. 그 영세한 콘텐츠 산업이 살기 위해서 K-팝 물어보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음악의 해외에 진출했다라고 산업 현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영세 기업이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주는 돈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제작 현장에서는. 그런 돈을 받았기 때문에 IP도 포기하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KBS나 MBC나 과거에 IP를 많이 인정해줬나? 사실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콘텐츠 기업의 IP를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콘텐츠 산업에서는 숨통이 트이고 제작할 마음이 났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콘텐츠 산업이 산업으로서 키우기 위해서는 그 투자금이 돌아와서 한 기업의 수익금이 아니라 이 산업을 전체를 키우는데 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탕으로 몇 가지 제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정부의 역할과 정책의 기준이 명확하게 좀 세워졌으면 하는 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절대로 선수로 뛰지 마라. 지금 몇 가지의 자료에서는 한류 원더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를 정부가 어디 지원해서 직접 만들겠다라고 하고, 직접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각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것하고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렇게 이제 나서는 거는 이제 조금 뒤로 하고, 그 돈을 사실 산업계에 뿌릴 수 있도록끔, 그래서 그러한 투자금이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있어서 OTT라든지 넷플릭스가 하나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자금이 투자가 되고 그것이 전 세계의 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OTT 구축이 사실은 저희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OTT 망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콘텐츠 제작사들은 그 거대 넷플릭스라는 OTT에 앞서서 우리의 파워를 어떤 식으로 그들하고 대결을 해서 우리의 IP를 확보하고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지 사실은 오징어 게임이 처음에 수출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받는 돈의 수익금, 넷플릭스가 벌어들인 수익금이 우리께 안 되는 거를 일종의 투자 혹은 일종의 교육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오징어 게임 2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독은 한 1,000억 이상 받았다는 소문이 지금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감독 개인이 아니라 이 산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정부에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독한테도 가야 돼, 창작자들한테도 그 가치가 가야 되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것, 그리고, 넷플릭스하고 대결을 하는, 공급을 하는 그 각각의, 콘텐츠 제작사들은 낮게로 넷플릭스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그 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묶어주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린 나름의 규율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콘텐츠 투자하는 VC들하고의 미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콘텐츠 투자의 거대한 투자금을 그 넷플릭스하고 그 사이에서 그 선을 긋고 규율을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외에 뭐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인데 그중에 핫한 콘텐츠는 미국 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가 지금 넷플릭스 안에서 가장 핫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사를 보호하고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그 룰을 정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맨 앞에 선도에 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부나 문화부에서 가장 앞서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정책의 필요성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이 콘텐츠의 수출은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직접 팔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앉아서 파일 하나만 보내면 수출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정부에서 이 수출을 진흥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100여 개 정도를 목표로 글로벌 디지털 수출 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로 수출입이 완료되는 상황에서 100여 개의 콘텐츠 수출 지원센터 100여 개의 국가, 어떤 나라에서는 사무실의 운영 비용도 그 수출한 액수에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날로그 시대의 수출 지원 전략이 아니라 좀 더 디지털 시대의 요즘의 수출 상황에 맞는 수출 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번역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번역은 이제 상당 부분 AI가 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에서의 맛은 마지막 인간의 터치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AI가 한 부분을 인간이 하는 소수의 정예부대가 필요합니다. 대량의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인력 양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 전문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더 필요한 것이고, 그게 문학의 그 예술지향적하고 콘텐츠의 이렇게 대중지향적하고의 그 결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결에 맞추어진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요거는 말씀드린 것 같아서 파급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콘텐츠가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K-팝이 막 뜨니까 K-팝이 또 한번 K-팝 콘서트를 하면은 전 세계에 여러 관광객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니까 지방마다 저마다 K-팝 콘서트를 개최를 하고 그 지원비를 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뭐 개최를 하면 그 팬들이 오고 하느냐고 한 2, 3일 동안 반짝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지역 관광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역 관광을 위해서 결코 도움도 안 되고 K-팝의 핫한 스타가 내려가려면은 그 지역에 그 인프라가 그렇게 공연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가장 핫한 스타를 데려가도 사실은 그 핫한 스타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콘텐츠를 가장 좋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콘텐츠를 지원하는 곳에서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역마다 똑같은 방법의 이런 콘텐츠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은 차별화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류로 인한 국가 브랜드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전통 문화와 예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콘텐츠를 갖고 오려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 아이돌이 오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돌 없이 대중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그들이 현장에서 해외 현장에서 문화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문화원에서 그거를 알려야지만 어떻게 보면 재외문화원이 한류의 수출에 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콘텐츠가 국가 브랜드를 띄우고 있고 이 국가 브랜드는 결국은 문화원이나 여러 곳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을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파급되도록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중심적인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던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그 이후로 폐지가 되고 관련된 법까지 모두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건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브랜드가 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일관되게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할지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그 논의된 것을 각 사업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통일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 브랜드 콘텐츠의 활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지영 연구위원님의 발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문채위 저와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의미 있는 많은 얘기 중에 한 가지 귀에 딱 꽂히는 게 K 원더랜드 같은 메타버스 국가에서 만들지 마라. 이거는 정말 새겨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할 일은 민간 기업에 적절한 지원을 해줘라.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동수 전 KBS 부사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거기서 하시면. 네, 방금 최 박사님께서 좋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최 박사님 발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 입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 주셨고, 저는 어차피 방송사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약간 미시적으로 K 콘텐츠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저는 다음과 같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출의 연관 효과와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른 K 콘텐츠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요즘에 가장 핫한 OTT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K 콘텐츠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모색해 봐야 될 것은 콘텐츠에 대한 융합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칭. 수출 연관 효과는 방금 우리 최 박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1달러 콘텐츠를 판매를 하면은 1.8달러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현재 2021년도 실적으로 보면은 콘텐츠 수출이 124억 불인데, 가전제품이나 2차전지, 자동차 뭐 그걸 거의 능가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콘텐츠를 하면은 뭐 방송 콘텐츠만 말하는 건 아니고, 게임이라든가 기타 모든 하여튼 콘텐츠 전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환경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까지는 디지털 시대는 기술 융합 시대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기술 융합과 창의력, 콘텐츠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는 복합 융합의 시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메타버스 시대로 가게 되면은 콘텐츠끼리 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콘텐츠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콘텐츠가 계속적으로 결합되고 반복되고 그 다음에 파생돼 가지고 그야말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웹소설과 웹툰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종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기초로 돼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게임, 그 다음에 굿즈, 뭐, 이 다양한 장르로 합해지는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장르가 아니라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 웹툰이나 웹소설일 때는 별로 히트를 못 했는데, 드라마를 만들고부터 드라마의 인기 플러스 웹툰과 웹소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시너지 효과라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이것도 마찬가지 효과니까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OTT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2016년도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K 콘텐츠가 어려운 지형에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코비드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서 K 콘텐츠의 어떤 말하자면 숨통을 틔워준 그런 대체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넷플릭스 안에서 K 콘텐츠의 이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표하고 같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은, 이 글로벌 OTT 시장 안에서도 K 콘텐츠, 그리고 말하자면 한국의 제작자와 콘텐츠는 충분한 창의성을 갖고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미래는 상당히 저는 밝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은 넷플릭스가 예를 들어서 8.9억 불 정도를 벌었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조 한 2천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사실 제작사는 기껏해야 한 300억 남짓 제작비를 받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제작사들이 넷플릭스부터 받는 거는 그 제작 원가의 한 10% 정도의 이익을 담보받고 이제 IP를 다 넘겨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은 거의 영세 간의 뭐 수공업 스타일의 어떤 그 대접을 받아온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를 해가지고 넷플릭스 서렌더스를 만났는데 3년간 3.3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리고 최소한 하여튼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기틀은 마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의 이제 시즌 2와 C가 지금, 시즌 3가 지금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본 데는 아마 예상 해당 제작부를 미니멈 한 200만 불 정도, 맥시멈 잡아도 한 500만 불 정도 보는데, 뭐 이 정도까지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한 200만 불 정도 본다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제작비의 어떤 토양을 높여놓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마냥 좋지만 않는 것은 나머지 제작사인들에서는 그만큼 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반면에 우리 콘텐츠 제작 단가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거의 편당 한 400만 400억 내지 500억 정도 평균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뭐 이거는 횟수가 보통 뭐 16회에서 한 20회 정도 약간 좀 장편물이고, 넷플릭스도 주로 많이 지금 하는 거는 보통 뭐 6회에서 10회 이내에 짧은 거기 때문에 해당 단가로 봤을 때는 뭔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의 종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초창기에 2017년도에 종이집 1이 나왔을 때가 이게 상당히 이제 300만 불 정도였는데, 이게 종이집 시리즈 5가 나왔을 때는 1,300만 불로 거의 4배 가량이 뛰었어요. 근데 이런 걸 본다면은 아마 향후에 우리나라의 제작비를 주는 어떤 국제 OTT들이 많은 제작비를 좀 더 투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안 돼. 이거는 뭐 참고로 보시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제작 그 여건상으로 보면은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리쿱하는 스타일이 한한양 이전에는 거의 방송사와 중국 방송사 내지는 OTT사로부터 제작비를 거의 리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한양이 생기고부터는 그 리쿱의 그 부분이 없어졌다가 이제 미국의 OTT에 의해서 리쿱이 들어왔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풀고 있기는 한데 또다시 묶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중국이 조금 푼다고 예상했을 때 제작 여건이 리쿱률 자체가 좀 한 150%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작사 입장에서는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한한양 이후에 이제 우리 콘텐츠의 중국 진출 상황을 보면은 영화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선전한 이유는 리메이크 판권이라든가 멀티플렉스로 직접 진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전을 했고, K-팝은 자체적인 자생력 때문에 선전을 했지만은 K-드라마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겨우 요사이 와서 이제 조금 구작 위주로 이제 심의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OTT의 유형을 보면은 이제 무료 OTT와 유료 OTT를 구분할 수 있는데, 유료 OTT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유료 OTT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유료 OTT는 순수하게 자국 OTT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보다는 아마존 프레이를 훨씬 좀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료 OTT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OTT는 그나마 이제 제작사들과 같이 어떤 레버뉴 쉐어를 할 수가 있고, 좀 나름 또 OTT끼리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나름 이제 그 사이에서 어부지를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 어떤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OTT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TT 시장이 변하지 않고 넷플릭스 위주의 주도로 시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신규 가입자의 이제 광고 모델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이디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여러 가지 콘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OTT와 일반 지상파, 그 다음에 일반 비지상파에 대한
콘텐츠의 어떤 그레이드에 대한 규제, 이 부분이 비대칭적 규제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각 국별 어떤 규제의 일관성을 만드는 그런 문제가 좀 필요할 거고, 그 외에 이제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망사용료 같은 것들이 또 OTT 시장의 새로운 어떤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작사와 OTT 간의 경쟁을 통한 IP 확보, 이 부분이 있고, 이제 콘텐츠가 거의 완전히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추가 새로운 콘텐츠를 진입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진입되는 것이 아마 스포츠 콘텐츠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나. 그 다음에 게임 콘텐츠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콘텐츠는 그야말로 해외의 거대 스포츠 메이저사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스포츠 쪽이 아마 앞으로 새로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콘텐츠를 공개하는 전략상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빈즈 워칭이라 그래가지고 뭐 1회부터 10회까지 몰아서 왕창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꾸 이제 지금 어떤 트렌드가 변해서 말하자면 스낵업을 하게 나 필요할 때 조금씩 보고 또 필요 없으면 안 보는 이런 시청 행태 자체가 양립되어지면은 또 OTT 사용 스타일 자체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또 새로운 시장으로 패스트 TV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리 5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패스트 TV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물론 무료 OTT인데, 패스트 TV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다시피 지금 상당히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63억 불 정도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패스트 TV에 미국에 지금 현재 진입되어 있는 게 22개 플랫폼에 거의 한 2,900개 정도의 채널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토종 OTT를 보면은 티빙이나 웨이브 상당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종 OTT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형화, 산업화, 그 다음에 글로벌화, 이 몇 가지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할 그럴 상황입니다. 물론 글로벌 OTT도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넷플릭스 하나 정도 살고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뭐 이것 자체도 지금 재편돼야 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K 콘텐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제작사의 주요 상황을 보면은 방송사에 종속되어 있는 캡티브 채널들은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몬스터 유니온, 그다음에 MBC는 캡티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SBS나 TVN하고 JTBC는 캡티브 채널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수직적 계열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넌 캡티브 이제 제작사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군소 제작사들인데, 매출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2천억에서 한 200억 저 정도 매출액 수준이면은 넷플릭스의 한 편 드라마 내지 두 편의 드라마의 제작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산업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시사점이라는 건 경쟁 구도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무한 경쟁 시대는 경쟁 구도를 잘 활용하면은 새로운 사업의 포인트가 생긴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OTT나 패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시대에서 콘텐츠 제작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는 그 시장 상황을 잘 워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 같은 경우에 공영방송사의 어떤 관점에서 보다면은 OTT들이 주로 많이 선호하는 드라마보다는 좀 더 착한 드라마,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가 동백꽃 필무렵 이런 같은 아주 착한 드라마 유의 드라마를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 시리즈 같은 등용문 드라마, 그 다음에 말하자면 작가라든가 배우, 그 다음에 연출자, 이런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공영성 유지를 위한 대하 드라마,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고, 왜냐하면 대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에 우수한 제작, 그 다음에 출연진들이 거의 출연 기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중장년층 배우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향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무료하고 패스트 이런 OTT들을 잘 활용하는 윈도우 진출 전략. 그다음에 캡티브 전략을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현재 그 방송사에 남아있는 제작 예능이나 드라마 이런 부분을 BBC 스타일로, BBC가 과거에는 BBC 월드와이드로 만약은 영업 위주였는데 BBC 스타디오로 고쳐가지고 영업과 제작을 다 통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고, 과거에 많이 제작되어 있던 콘텐츠를 AI 기반 자동 자막 시스템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재유통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고, 또 아직도 OTT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지 방송사와 현지 콘텐츠 필요한 어떤 프로바이더들인 유저들인데, 현지에 판매하는 것이 또 아직도 통제 시장이 많으니까, KBS 같은 경우에 제가 미디어 사장할 때 5천만 분 수출을 하고 지금 현재 한 7천만 불 하는데, OTT를 빼고 나면 이제 그 부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OTT 없이 5천만 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거의 총 수출액의 한 60% 정도는 OTT 이외에 오프라인 수출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돈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대응을 하면 되겠고, 산업적 측면에서 보자면은 콘텐츠의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작사들의 어떤 대형화, 그 다음에 OTT사들의 대형화, M&A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 그 다음에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지원책, 그 다음에 제작 인프라들을 통합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 VFX라든가, 그 다음에 구반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작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합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비대칭 규제에 대한 적절한 해소, 그 다음에 IP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OTT인데 IP를 팔더라도 IP인데 한 3년만 틀어라. 계속 틀지는 말고 3년까지만 허용해 주겠다다. 뭐 이런 뭐 어떤 정책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무한히 틀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보다는 기한 제한을 두고 틀 수 있는 권한을 어떤 제한하는 그런 입법적 사례도 좀 필요가 보이고, 필요하다면 중국의 어떤 그 뒷문 정책, 뚫린 뒷문 정책을 잘 막는, 중국의 어떤 그 도둑질하는 그런 걸 잘 막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콘텐츠 융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웹툰, 웹소설 이것이 우리나라 종주국이고, e스포츠도 우리나라 종주국입니다. 이것이 게임 산업과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의 현재 시청자가 MLB라든가 미국의 풋볼보다도 시청자가 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적극적 시청자 수는 적지만 총체적 시청자는 거의 3억 7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커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퇴직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근데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현직에 그대로 계신 것 같고, 이 컨텐츠의 수출 전략, 또 공영 방송의 그 컨텐츠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장님, 네, 1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체부 한류전략과 신지원입니다. 먼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황보승희 의원실하고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해 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생각을 해보다가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콘텐츠 수출 지원 정책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최정 박사님께서 그 K 콘텐츠 수출 전략을 이제 2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관련한 내용은 아까 발제 중에도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장르별로 이제 수출 대책 회의를 지속해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수출 정책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수출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이제 측면과 이제 기반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먼저 수출 기반 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라고 저희가 해외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10개소 정도 있습니다. 아까 한 100개까지 늘린다는 그거는 아마 다른 센터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뭐 그 정도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이제 진출해 있는 국가가 적은 만큼 좀 더 늘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콘텐츠 기업 규모가 사실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별도로 해외 지사를 두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외 지사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현지 정보나 이제 바이어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센터가 있으면 좀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좀 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 온라인으로도 콘텐츠 수출 플랫폼 웰콘이라는 콘텐츠 수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이제 뭐 행사 정보나 뭐 이제 행사 참여 이런 거 위주로 운영이 됐었는데 여기 이제 국내외 기업을 참여를 시켜서 좀 상시적으로 비즈니스 매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또 올해 안에 이제 현지 법령이나 문화 정보를 좀 세부적으로 담은 한류 데이터 센터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아까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콘텐츠 번역이나 수출 전문 인력 양성도 진행하고 있고 또 콘텐츠 관련해서 해외 출원이나 등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뭐 게임이나 방송처럼 이제 장르별로 마켓 참가하거나 수출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향은 이제 한류 연관산업 동반 진출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K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소비자들이 사실 이제 한국 소비재나 이제 뭐 한국 서비스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와 산업부, 뭐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뭐 복지부 등등과 협업해서 좀 이제 동반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인도네시아의 뭐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K 박람회라고 다양한 뭐 콘텐츠를 비롯해서 뭐 관련된 소비재들이 많이 소개될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서 마케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제 내용 중에 콘텐츠가 이제 도구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좀 콘텐츠랑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부분도 이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K 박람회에서 사실 이제 어떤 핫도그 업체하고 캐릭터 업체가 이제 우연히 만나서 이제 뭐 핫도그를 좋아하는 캐릭터를 이제 새로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해외 진출을 같이 한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한류의 일방적인 진출에 대해 사실 반감을 가진 국가들이 좀 있어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들을 이제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기가 많은 대중문화나 뭐 생활문화 중심으로 이제 쌍방향 문화 교류를 하고 뭐 현지나 아니면 한국에서 각국의 이제 문화를 서로 소개하고 교류하는 이러한 행사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정부에서 하면 안 되는 사례로 K 원더랜드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제 한류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뭐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거를 뭐 이제 갖고 와서 쓰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 제페토라는 이제 네이버 플랫폼 내에 좀 한류 팬들이 모여서 이제 한류 관련한 좀 경험을 공유하고 이제 그들이 그냥 놀 수 있는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어떤 산업을 뭐 자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좀 한류의 일방적인 진출을 좀 완화한다는 문화교류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민간의 분야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 진행하면서도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한류협력위원회라는 이제 기구가 한 뭐 12개 부처하고 뭐 13개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민간기업 참여까지 좀 강화를 시키고 좀 더 이제 실무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K 콘텐츠 수출 협의회로 개편을 할 계획이고요. 하반기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수출 지원 정책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좋은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잘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뭐 여러분들께서 앞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제 뭐 정책 금융이 그러니까 투자가 잘 들어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문체부에서도 뭐 정책금융이나 이제 문화기술 개발 뭐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금융은 좀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이제 문체부 예산 2%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그 K 원더랜드는 지금 이미 구축 돼 있는 건가요? 네. 얼마나 접속하세요? 한 22만 명. 네. 네. 이게 이제 뭐 제가
K 원더랜드는 접속자 수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국내 유저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여기 한국 오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메타버스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가급적 민간을 많이 지원하시고 또 만들었다면은 정말 쓰임새가 있는 유저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낀 것은 우리가 이제 너무 K 콘텐츠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느 국가에 가서 K 콘텐츠를 홍보하고 푸시하고 하는 태도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이 사랑받지 못하는 방법이다. 이게 쌍방향 문화 교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센터 이거는 코트라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면 우린 별도로 합니까? 콘진원에서. 코트라하고 협업은 안 하나요? 현지에서는 어떤 형태로 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제 갖고 있는 바이어 풀이나 산업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긴 한데 그 결국은 이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시너지가 실제 나고 있고 해외에 이렇게 사무소를 하나 만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능을 뭉쳐서 더 시너지 낼 수 있는 것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네, 우리 성동규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발제나 토론을 통해서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콘텐츠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또 플랫폼 영역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을 봤었을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참 우려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봤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필립 마이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흑인이신데 최초의 백악관을 출입한 흑인 기자 출신으로서 이제 나중에는 교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 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베니싱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사라지는 신문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쓰셨어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 앞으로 2034년도 1, 4분기가 되면 미국에서 종이신문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게 딱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지금 이제 2023년도인데 앞으로 딱 10년 남았습니다. 과연 10년 후에도 종이신문이 있을까라는 것을 반문을 해보면 어쩌면 좀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오늘 이번 토론을 앞두고 방송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방송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방송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의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모기업의 총 자산이 10조가 넘으면은 무조건 10% 이하만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상. 그러다 보니까 지역 민방 중에서 그 광주 방송과 울산 방송이 호반하고 SM그룹인가 그런데 10조가 넘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상황에서 다행히 호반건설은 광주 방송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울산 방송은 지금 10조가 넘은 상황에서 지금 1년이 되도록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겠다는 데가 없거든요. 또 지금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많은 MSO들이 IPTV에 매각이 됐습니다만 지난 2, 3년 동안 한 2년여 동안 또 다른 MSO들이 매각을 하고 싶어도 살려고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마 산업 현장에서는 넓게 팽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물론 SBS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매출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만 올해 벌써 1, 4분기 지상파 3사 이렇게 경영실적 보면 굉장히 안 좋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도 워낙 지난 2, 3년 동안에 미디어 환경 자체가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그야말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이 블랙홀 같은 기능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를 바꾸고 이미 뭐 특히나 우리 금동수 부사장님께서 발제 수준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징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말 자료를 보니까 그 음원 비즈니스에서도 지금까지는 멜론이 1위였었는데 22년도에는 유튜브 뮤직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CGV에 계신데 박사과정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무신데 극장 요즘 예전에는 뭐 500만, 1000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100만만 넘어도 나름 선전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심지어는 영화 관련된 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아까 뭐 우리 김세훈 원장님께서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어쩌면 칸 영화제든 베를린 영화제든 출품할 작품이 없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작품들이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영화 형식으로 90분짜리, 100분짜리로는 안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예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에도 이렇게 썼지만요.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약 2억 3천만 명 정도 가입자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티빙이라든지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고작 400만, 300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을 했던데요. 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봤었을 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인당, 들어가는 제작비가 대략적으로, 죄송합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약 한 2,000원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이미 들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티빙도 그렇고 웨이브도 그렇고 2021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적자 났는데 작년에는 2배가 훨씬 넘는 1,000억 이상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CJ 같은 경우도 티빙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콘텐츠 부분을 대폭 구조 조정을 했고 다수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은 우리 콘텐츠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옆에 문체부에서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완전히 지난 1, 2년 사이에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굉장히 집안이 흔들리고 있고 방송은 아예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는 30억 회당 투자를 하는데 우리 뭐 5억 투자해가지고 무슨 드라마가 되겠습니까? 영화 차라리 90분짜리 하나 만드는 것보다 넷플릭스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 쪼개서 5부작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그래도 10%의 이익은 챙길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장사인데 그래서 참으로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문체부에서 해주신 것도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정부에서 국가 전략 사업을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구화시키지 말고 슬로건으로만 떠들지 말고 정말 이 콘텐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한 20% 이상 다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뭐 3%, 4%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뭐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해결사는 윤석열 대통령 1인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정치 슬로건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 불러서 무조건 콘텐츠 육성 차원에서 세제 지원 여기 해줘라. 그래 봤자 지금까지 1년에 세제 혜택 받는 게 한 400억, 50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 문체부 과장님 옆에 계셔서 죄송한데 이게 정부 예산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컨텐츠 제작 육성에 관련되는 부분들도요. 문체부 하고 있죠. 과기부 하고 있죠. 방통위 규제기관조차도 또 컨텐츠 진흥에 관련돼 가지고 직접 하거나 아니면 컨진원이라든지 라파라든지 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또 막 서로 예산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중복해서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디는 전혀 사각지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정부 조직법상 독임부처가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컨텐츠 지원에 관련 부분이라도 통합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왜 황보승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지 또 왜 지적을 안 하고 계신지 문체부 좀 혼내주십시오. 정신 좀 차리라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좀 할 말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OTT만 하더라도요. 3개 부처가 다 서로 다릅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 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이렇게 붙이고요. 또 과기부 같은 경우는 특수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이렇게 붙이고 또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동영상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는 한 명인데 3개 부처가 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어서 조정을 해줘야만이 효율적인 컨텐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것인데 금동수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패스트 TV 이런 거 굉장히 저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만 할 뿐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수정이나 아니면 보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교수님께서 실질적인 지적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액공제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도 우리 문체위 회의 때 홍익표 위원장님께서 문체부 차관께 오늘 장관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차관님께 실질적으로 좀 빨리 결과를 도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들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성과를 하나씩 내야 되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영주 아이윌 미디어 대표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 성격이 보니까 무슨 공부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정책 기반하시고 전체적인 향후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하니까 사실 자료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현장에서 제가 그간 겪었던 에피소드 한두어 가지 그냥 들어보시면서 저도 사실 K 콘텐츠하고 인생이 너무 깊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참고로 2000년에 김현장 회계사를 그만두고 사이더스라는 회사를 창업하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연예기획사라는 회사를 산업화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생각한 데는 20년 이상 이제 방송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진짜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를 최초로 국내 파트너십을 맺은 게 딜라이브라고 서울 수도권 케이블 방송 대표 제가 할 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넷플릭스가 동대문 DDP에서 국내 시장에 이제 론칭하는 그런 행사도 같이 했던 그런 경험이 쭉 이렇게 참고로 해보면 사실 아까 성동 교수님도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20몇 년 사이에 너무나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컨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융합이 돼버려가지고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때 우리 한류의 원조는 영화계에서 먼저 불어닥친 길로 기억이 납니다. 엽기적인 그녀가 먼저 홍콩 지역에서 대흥행을 하는 이변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 신인 배우였던 전지현, 차태현
사이더스의 신인 배우. 사실은 다른 큰 뭐 정우성 뭐 이런 배우에 비하면 지금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신인 배우였습니다. 그 두 분을 데리고 프로모션을 하러 홍콩에서 하도 들어오라니까 저희들도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공항에 저는 CFO로서 했고 그 당시 이제 CEO를 맡은 친구가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인 이제 정운탁 대표랑 둘이 이제 동갑인데 저는 이제 기업의 노하우고 이제 둘이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공항에 그 많은 군중각을 보고 그래서 느낀 게 그 당시 느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연예인 회사라고 해서 상당히 좀 그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차별적으로 뭐 속된 얘기로 그 은행에서도 대출도 안 해줬습니다. 연예기획사가 초창기에 그 현금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단 거래 대출 금지 업종으로 연예인 회사가 분류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봤지만 지금 20년이 지난 뭐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뭐 꺼질 듯 하면 또 나타나고 해서 분야도 넓어지고 그래서 K 콘텐츠가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뭐 전략산으로까지 얘기되고 있는 걸 보고 참 대단히 많이 변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회계사 출신이 산업 현장에 가서 인프라 인력으로서 한 20몇 년을 트레이닝을 일종의 하고 다시 이제 어찌 보면 그 현재는 제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의 대표를 또 맡고 전문 경영인으로 계속 일을 하는데 좀 오늘 이 모임에 과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은 K 콘텐츠가 정말 장기적으로 그 도움이 되느냐. 정말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그 6년 전 넷플릭스를 다시 돌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가 그 케이블 방송사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의 득살에 의해서 그 당시 핸드폰 결합 때문에 케이블 가입자가 상당히 이탈하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수도권 케이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를 지킬 수가 없는 핸드폰 때문에 매장에서 다 가입자 뺏기는 통신 3사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에 굉장히 어려울 때 가만히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공부를 하다가 넷플릭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이미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어서 히트치는 이제 유통회사가 아니라 컨텐츠에서 변질하면서 대선풍을 일으키는 그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그 당시에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CEO 하고 계신 테드 사란더스라는 분이 그 CCO였습니다. CCO. 그러니까 맞으면 컨텐츠 총괄이었습니다. 왜 하우스 오브 카드 만드는 회사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데 경영진이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다는 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수평적 문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업 문화하고 그 넷플릭스 이 기업 문화하고 철저히 차이 나는 점. 우리는 철저한 우리 산업은 수직적 결합. 말하자면 이제 연예 기획사부터 그 뭐 어째 보면은 외주 제작사, 그다음에 방송사, 통신사 이렇게 쭉 갑과 을에 의한 그 클러스터가 아주 굉장히 그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사실 일본하고 유사합니다. 저희도. 근데 넷플릭스는 두 분 경영진이 하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리드 헤이스팅스는 자기는 그 가입자 영업만 하는 사람이고 내가 번 돈에 내가 확보한 가입자의 80%는 무조건 테드 사란더스 이 친구가 다 쓰는 거고 무조건 써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문화를 자기가 존중해야 되고 어째 보면 그런 와중에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저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냐? 왜? 미드밖에 없는 회사고 뭐를 본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파고 들어요. 우리 한류 같으면 엄청난데 라고 하는 장막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제가 계속 이제 만나면서 이제 딜라이브라는 회사하고 계속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통신사에 비하면 훨씬 적극적인 조건을 들어주면서 왜냐하면 저는 상품 경쟁력이 필요했으니까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다면 나는 새로운 신상품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대. 상품 경쟁력 차원에서 중소 케이블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경영을 펼쳤는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인상적인 게 컨텐츠 쪽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그때 동대문 DDP에 와서 행사할 때 한국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유통되는 게. 처음에 넷플릭스 서비스를 받아보면 자꾸 끊기고
한국 콘텐츠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로 마케팅비를 쓰기 때문에 저는 한 40억 정도 그 당시에 플랫폼에서 마케팅비를 배정해서 넷플릭스 결합된 게 우리 통신 상품 이상의 또 가입자 사업입니다 하고 마케팅비를 한 40억 쓰는데 아니 나오는 서비스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미국 드라마만. 근데 한 가지 대단했던 건 뭐냐면 절대로 자기들은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 미드를 전부 다 캡션을 번역을 다 번역해서 그 당시에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많은 편수를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한류를 자기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누구를 공략으로 펼쳤냐면 봉준호의 옥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에 영화하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말하자면 자산이지 않습니까? 봉준호 감독님이나 몇몇 한류의 핵심적인 감독님들은 우리의 자산이면 왜 그러면 봉준호 감독님이 넷플릭스 일을 하게 될까? 그때 제가 500억 원하는 대로 줬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 영화계로 치면은 500억이면은 굉장히 큰 돈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시나리오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봉준호 감독을 선택했냐 했더니 테드 사란도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설국열차를 봤대요. 설국열차를 봤는데 너무 감명을 받았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저예산에 이렇게 고급 기술을 만드냐는 거죠. 한국 영화가 재미도 있을 뿐더러 이 제작비 대비 효과가 엄청났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나리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500억을 할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대요. 이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결코 영화관의 흥행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마케팅을 자기들이 무조건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봉준호 감독한테 가서 베깅을 했다는 거죠. 그 경영진들이 저 만나는 시간 말고 남는 시간을 전부 다 봉 감독하고 이 크리에이티브 인력한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K 콘텐츠 한류가 어제도 제가 저희 업계 드라마 외주 업계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하는 얘기는 지금 감독들이 전부 지금 넷플릭스 밑에다 이제 이 예산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넷플릭스는 한국 이 컨텐츠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에 굉장히 깊숙이 파고 들어왔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취약점, 아까 말한 사실 저희가 1년에 쓰는 동영상 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KBS, SBS, MBC, 통신, 방송, 왓챠, 예를 들어서 티빙,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1년에 쓰는 드라마, 동영상 예산은 아마, 어마무시하게 쓴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규모에 대비해서. 근데 사실, 이런 체계적인 어떤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쩌면 크리에이티브 인력과의 어떤 문화, 특히 이제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보면 정부도 그렇고, 우리 유통 대기업들도 그렇고, 컨텐츠 산업에 맞으려면 우리 이제 한류에 있는 그거를 우리 걸로 잘 간직해, IP를 무조건 남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본력하고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K 콘텐츠가 이제 유통, 이게 굉장히 미국 콘텐츠, 영어권 콘텐츠 빼고는 이제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전략 상품인 건 틀림없는 걸로 입증이 됐고, 제가 앞으로도 보기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아마존도 할 거고, 많이 할 걸로 예상해요. 왜냐하면 아시아권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글로벌라이즈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국 영어권에서도 한류를 지금 유통하려고 하니까. 근데 앞으로 주도권은 아까 말한 넷플릭스의 성공 사례에서 저희 이제 정부나 대기업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현재 이걸 가지고 그냥 잘해보자 한다고 해서 어제도 유명 감독들이 전부 지금 넷플릭스 하는데 그걸 탓할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리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전반적인 전략 K 콘텐츠 산업을 키우려면 사회적으로 이 콘텐츠 산업이 제작 문화를 기업들, 정부나 기업에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인재들이
더 많이 이 분야에 와서 일하도록 또 저 같은 인프라 인력들, 이런 인력들도 굉장히 어째 보면 리드 헤이스팅스나 테드 사람도스 이 두 분들은 뭐 시나리오 쓰는 분도 아니고요. 헐리우드나 이런 프로덕션이나 많은 이 산업에서 인프라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모여서 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런 또 인재들도 좀 많이 좀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